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18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리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닥터 카퍼. 인간이 아닌 구리가 경제 예측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리가 경기의 선행지표로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구리 값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좋아진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값이 사실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려나 보다 하다가 너무 많이 꼬꾸라지니까 작년 가을쯤에는 구리 박사가 말하기를 2024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서 1년 전 수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됐습니다. 살짝 넘어서서 1년 만에 최고치라고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왜 경제의 선행지표가 되겠어요? 구리선이 있잖아요. 전기를 쓰려면 구리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발전소를 만들어도 구리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발전소 만들 때는 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특히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모든 원자재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유를 생각해 보시면 원유는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전쟁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가격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산유국들이 감산한다고 그래서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구리는 그런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이게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경제 예측을 통해서 투자에 선행하는 지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구리가 여러 역할을 했었어요. 1996년 우리 97년 말에 IMF 구제금융 받는 결정했었죠. 그리고 IMF 금융위기 굉장히 혹독하게 겪었는데 96년에 구리가 이미 그걸 예측했다는 겁니다. 가격 폭락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IT버블 꺼질 때도 그랬다는 거고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오기 1년 전에 구리값이 하락했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시작하기 한 6개월 전에 또 구리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구리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것도 또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새로운 투자니까요.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지난주부터 미국하고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 보시면은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걸로 보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 2.4% 정도 될 걸로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 1.2%, 1.3%로 떨어질 걸로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고금리 벗어나서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런 예측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수치를 보니까 미국 경제도 올해도 2% 넘게 어쩌면 2.34%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그러니까 FRB 연준에서도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경제가 이제 5.2에서 5.5% 정도 되는 기준금리 정도는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FRB 위원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도 1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유지했었는데 그 기준금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며칠 안에 또 한번 결정적인 결정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제가 좋아지면 사실 다 좋아집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 사실 좋지 않았었는데 1.4% 성장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보다도 뒤처졌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어떻게든 글로벌 경기 회복하고 맞물려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끝내주는 경제 계속 보는 분들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말씀 드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좋아질 겁니다. 우리 경제도 2% 넘게 2.5%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정설이고요. 물론 정부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지출을 너무
줄이고 지나치게 이 주저를 해서 사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경기 부진이 더 심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나은 경제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뜨거운 비트코인 얘기 하게 될 건데요.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나오셔서요. 이 널뛰고 있는 비트코인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님 나오실 겁니다. 사과값도 널뛰고 있죠. 사과값은 치솟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 어떤 문제 때문에 값이 오르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 농업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요즘 뜨거운 비트코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실 때마다 비트코인 값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요. 나오시기 보니까 한 2, 3일 전에 확 떨어졌다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막 오르고 또 여기서 멀어지시면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어쨌든 뭐 올라도 불러주시고 내려가도 불러주시고 저는 감사한데 그게 뭐 제 출연과는 무관하게 그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난 14일이요. 지난주에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73,750달러 선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요일이었죠. 그러면 네네. 금요일에 한 7%, 8%, 9%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67,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 6,000달러 이상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말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어제 다시 65,000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뭐 어제 하루에도 한 5, 6%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게 3월 초 이후에 처음 기록하는 뭐 가격을 기록하면서 3월에 이게 엄청 핫했는데 지금 요새 막 여기저기서 다 비트코인 아니면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68,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랐냐, 왜 떨어졌냐 얘기를 뭐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다 더 보태는 게 무슨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금이 더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일종의 내러티브죠. 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서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이 또 이제 추후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지난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장세를 뭐 일종의 상승장이라고 봤을 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월요일이 되면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말 쉬고 다시 출근 시작하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기관들이겠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그렇죠. 볼 때. 미국 ETF에 투입되는 자금들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 그래요? 월요일에 움직이는 자금. 월요일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이 성공 시대가 영원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는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장이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전과 같다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적다면은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참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참 투자할 때 다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혜연 리드님께서 월요일마다 지금 몇 차례 나오시다 보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가격이 움직이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월요일에만 불러주셔서 시장을 움직이시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시장을 움직이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런 거고. 겸손하셔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을 예측하려는 분들의 시도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도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하시잖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가격 전망하는 거를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알아듣기도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약간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코인 지갑에서 어느 코인 지갑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동했다 하는 게 눈으로 밖에서 보여집니다. 이게 노출이 됩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게 누구 건지, 저게 누구 건지는 모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뭐 투명하게 공개돼도 어느 정도의 보안은 있는 셈인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성향의 지갑인지는 파악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지갑이다. 이제 대량 보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량 보유자. 그다음에 처음 생성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이다. 그러면 이거는 채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처음 생성된 코인은 처음으로 이게 주소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채굴자 지갑이다. 요거는 대형 보유자를 보통 고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코인 업계에서는 고래 지갑이다, 채굴자 지갑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갑이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 지갑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이제 세 개를 놓고서 한국에서 시작한 크립토 퀀트라는 기업이 이걸 모델화해서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가격 예측 모델이죠. 고래가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할 때는 팔려고 내놓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세가 시작될 것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채굴자들도 거래소로 내놓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고래들이 거래소 자금을 뺐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세가 줄고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좀 시장이 좀 과열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고래들이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반감기가 되면은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채굴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줄어들기 전에 빨리 시설 운영 이런 걸 위해서 보통 반감기가 다가오면 채굴자들은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채굴자들이 이걸 지금 내다 파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매도세로 작용할 수 있다. 반감기인데 왜 채굴자들이 내다 팔죠?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꾸준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줄어들기 전에 비용을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이 줄 걸로 보고 미리 정리를 한다는 현금을 그런 확보를 그렇죠. 해놓는다. 네.
여튼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 매도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과열 신호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예측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가격을 매겨 놓으면은 어느 가격에 비트코인이 구매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에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지를 갖다가 도표화하는 그런 차트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가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어느 가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을 보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언제 내다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인 이제 주식에서 넘어온 개념인데요. 이 탐욕 공포지수라는 네네.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CNN에서 주식 시장에 적용하려고 만든 지표였는데 이걸 이제 코인 쪽에 적용을 한 거죠. 이게 0이면은 극단적인 공포고 100이면 극단적 탐욕이고 이걸 측정하는 지표는 변동성이나 거래량이나 뭐 SNS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 탐욕 공포 지수를 매기는데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85더라고요. 85면 공포가 탐욕이 훨씬 가까운 거죠. 극단적인 탐욕에 가까운 극단적인 상태라서 탐욕.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순환한다는 이론이거든요. 탐욕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탐욕에 극단적인 탐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매집을 할 텐데 계속 사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포로 빠지는 거고 100이 최고인 거죠. 그렇죠. 네. 100에 다가갈수록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팔기 시작하면은 빠지다가 나중에 0까지 내려오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공포 지수가 그렇죠. 쭉 그럼 다시 높아지다가 올라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걸 이제 지금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과열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한 과열이라고 보는 지표들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비트코인 네. 허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 지금 뭐 빠져야 되는 이유들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들이는 뭐 그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걸 다 덮어버리면은 그냥 가격은 올라가겠죠. 여튼 뭐 가격이 빠져도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으로서는 뭐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건 항상 뭐 추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열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은 그 모든 것은 사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탐욕 공포 지수라는 거는 같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동하는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지금 시장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같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그 사람들 심리 상태는 또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ETF 때문에 들어오는 신규 자금 유입이 결국은 이 모든 예측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또 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네네. 국내 가격이 높은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 아침에 봤더니 한 9%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데 한국에서 살 때 가격하고 해외에서 살 때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업비트에서 사는 가격하고 예를 들면 해외 바이낸스에서 사는 가격하고 다르다는 거. 정확하게 바이낸스랑 업비트 비교를 했을 때 아까 한 9점 몇 %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만 해도 한 많게는 3%, 적게는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이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국내 비트코인이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은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살 때 이게 1,000만 원이고 업비트에서 살 때 가격이 1,100만 원이면은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에서 팔면은 1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은 업비트에서의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나타나죠. 그걸 이제 뭐 재정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정거래를 통해서 보통 이제 가격들이 다 맞춰져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거래소들, 업비트를 비롯한 한국의 코인 거래소들은 외국 사람이 계정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 사들고 와서 파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네네네. 한국에서 뭐 코인을 팔든 아니면 코인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든 이걸 갖다가 다시 외국에 보낼 때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또 있겠죠. 환치기 같은 형식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아비트러지를 먹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그게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꼭 갈라파고스처럼 국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내 투자자는 어때요? 바이낸스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거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하나는 비트코인이어야 되고 하나는 현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거래 수단이. 그러니까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했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환을 빼는 것도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도 안 되니까 이게 재정 거래를 갖다가 원활히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빗썸이라는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에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서 그게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네네.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은 그런 이 외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그 폭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폭이 높아진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이 과열돼 있는 와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더 과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 이제 미국 얘기고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코인 얘기를 막 듣게 되신 분들이 신규 자금의 유입원이 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이걸 이제 모든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는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듭니다. 이미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던데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 기준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을 순위를 매기면 네네. 1등이 바이낸스가 나옵니다. 바이낸스라고 지금 뭐 제일 많이 쓰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래소고 2등이 업비트입니다. 한국이 2등이군요. 한국이 2등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이낸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업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거래소는 한국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계정을. 그러네요. 근데 거래량이 세계 2등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자국 그 거래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있죠. 있는데 프랑스, 일본, 독일 뭐 이런 다른 나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나라 사람만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좀. 그래도 바이낸스가 상당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는 바이낸스 쓰는 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이렇게 그 지배적인 거래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심지어 바이낸스가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바이낸스가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업비트를 제일 많이 쓰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지금 뭐 코스피 거래량보다 많다는 얘기도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대단하네요. 이제 뭐 그거는 또 최근에 그 코인 시장의 상승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국 김치 프리미엄은 거품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열이다 최소한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제도적인 영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야 이 정당에서 공식화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또 세무서에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뭔가 정부가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현물 ETF 허가를 하겠다고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발표는 하진 않고 우선순위에서는 좀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현물 ETF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요 국내에서 좀 전에 이제 국세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이 과세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뭐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2022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 미루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미루고 뭐 그런 한 두 차례 미룬 끝에 지금 아직 뭐 시작은 못했고 내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양도세인가요?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러니까 그 코인의 거래로 인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그 소득에 대한 과세. 그 항목을 뭘로 할 근데 그 거냐. 소득이라는 게 팔아서 얻게 된 양도 차익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양도 차익이 팔아서 얻게 된 양도 차익이 돼요? 보유세는 아니고 양도 차익인데 종합 소득에 합산해 가지고 그렇죠. 과세하는 기타 소득으로 방식인가 보죠. 기타 소득으로 네네. 분류해서 하겠다라는 네네.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뭐 명확히 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가 뭐 2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온 발표된 저 세제안 가지고는. 공지 한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소득을 본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공제한다는. 네네네. 근데 이제 저 코인 같은 경우는 2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다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고 이거를 좀 저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없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투자에 대한 소득이 매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런 이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범죄로 또는 아니면 재산 은닉 등으로 발견된 코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이걸 갖다가 압수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 세무당국의 법인 계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런 계좌를. 이거를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들도 그러면 법인 계좌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국세청에서 세금 못 낸 사람은 지금까지는 가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다 보면은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 업비트 계좌 안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압류는 안 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라고 우리가 세금 대신 그걸 받아가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계좌를 동결한 다음에 그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해라 한 다음에 처분을 하시면 그 현금을 우리가 징수하겠다 그랬던 반면에 지금 바꿨다는 거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비트코인을 넣으면 그걸 압류하겠다는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산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라면은 뭐 그런 의미도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미국에서 그 실크로드 사건이었나요? 저 성착취 동영상 등이 매매되는 마약이나 뭐 이런 게 매매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걸 압수하고 여기에서 얻었던 소득을 압수를 했죠, 일단. 그게 코인 형태였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 언제 파냐 이게 언제 파냐 이게 관건이 됐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익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제가 자세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제 수사로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압수하고 효율적으로 저 범죄 수익을 빨리 압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처분한 다음에 다시 압수하고 이런 과정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거, 코인이 은닉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현금화하려면은 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당국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진적인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인되면 ETF도 인정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가져보면 안 되나요? 어때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이게 코인은 제도권 밖에 있다 이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제도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다뤘던 분야가 자금 세탁하고 테러 자금 지원 이런 분야의 문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걸 다룰 때는 이게 누구 건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달았었거든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코인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당국의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제도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코인 업계의 시각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줬을 때 우리는 제도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다. 이런 그런 서사는 분명히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실질적으로 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흐름은 아니고 다만 은닉된 비트코인이 좀 더 잘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다. 저는 인상은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는데 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나의 그 초석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길게 봐서는 뭐 기업이 갖게 된다는 것과도 똑같은 형식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많이 K뱅크하고 업비트하고 제휴해가지고 거기서 계좌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간략하게만 의견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국에서 좀 과열됐다는 신호를 내려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코인 자금이기 때문에 빼갈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의 한도를 늘리라는 지금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열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준비해 놔라. 그렇죠, 이런 사인을 그렇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K뱅크가 그런 식으로 도구화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업비트와 손을 잡으면서 K뱅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금융기관으로서 좀 더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합니다. 코인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 네, 그런 것만 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열 징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사이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저 코인 10계명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네. 보면은 다 조심하라는 얘기만 많던데 상승장의 기쁨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닌 분,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조심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들이대 봤는데 네, 과열이니까 조심하자.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김혜연 리더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고 더 오늘 깊은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깊이 있는 얘기 다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남재작 소장님하고 네,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금값이 된 사과값 이야기 한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남재작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과값이 너무 올랐다는 게 지금 장바구니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막 돼버렸어요. 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커졌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많이 높은가요? 우리나라? 많이 올랐죠. 오늘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사과 한 개를 14,500원에 파는 걸 봤거든요. 하나예요. 한 개. 한 개. 특별한 사과 아니고 보통 그냥 사과 일반 사과 같은데 약간 뭐 품질이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사과 가격이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많이 올랐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특별히 많이 올랐고 그 이유는 사실 농산물이라는 게 약간 수입도 되고 이러면은 가격 조정이 되는데 사과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안 되게 올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았잖아요. 엘니뇨의 해였고 슈퍼 엘니뇨 해였고 올해도 슈퍼 엘니뇨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사과값만 오른 게 아니고 올해 있잖아요. 귤값도 78% 올랐다 그러고 근데 귤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사과값도 한 71% 정도 올랐고 그 외에 배값도 61%, 토마토 56%, 그 다음에 파나 딸기, 파 같은 것도 50%고 딸기 같은 경우도 한 23, 4%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신선 과일이 41% 올랐고 신선 채소 12%, 그 다음 신선 식품이 전반적으로 20%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사과값을 이거 너무 비싸게 샀다고 SNS에 다들 올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만 그렇게 비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농산물이 다 올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다 신선 농산물과 신선 과일, 신선 채소가 올랐습니다. 신선 채소는 올 1, 2월, 12월, 1, 2월 가기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흐린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안 자라죠. 병해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전년도에도 날씨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웠고요. 너무 더웠고 비도 자주 왔었고 또 봄에는 너무 따뜻했다가 그다음에 또 한파가 몰아치고 따뜻하고 한파 이런 식으로 오면서 그냥 이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가을에 또 비가 많이 왔죠. 이런 영향이 골고루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한 30% 평균적으로 30% 그러는데 실제로 좋은 과일은 어떤 40% 50%까지 줄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선식품 다 올랐고 다른 물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다른 물가 다 올랐는데 생활 물가는 더 오르고 신선식품은 더 오른 가운데 과일이 더 오른 것이고 그중에 사과가 더 오른 것이다. 네, 그렇죠. 그 사과라는 게 물가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1%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생활 물가는 3.7% 올랐고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선 식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신선 식품은 20%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중에 과일이 한 그 뭐 40% 정도 올랐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게 귤 같은 것들이 70% 80%까지 전년 대비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저도 요즘 솔직히 사과 사 먹기가 굉장히 겁나죠. 네. 못 사 먹습니다. 저.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좀 아까 오늘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뭐 네. 그 뭐 자산 시장에서는 금 같은 것도 되게 좀 신비로운 자산이에요. 네. 금이나 비트코인은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별 소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가격도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사과도 사실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르고 하는 거 보면 좀 왜 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귤값이 사과값보다 더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통계 80% 올랐다고 그러셨죠. 네, 78% 올랐 그러니까 71%에 비해서 더 올랐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귤값 올랐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왜 사과값만 올랐다고 할까? 이게 아마 크게 작용하는 게 이게 사과가 사실 많은 과일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귤은 사실 다른 대체제가 조금 있거든요. 뭐 오렌지도 있고 다른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과 비슷한 과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한참 사과가 많이 소비할 철인데 이런 철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참외라든가 다른 자두라든가 있잖아요. 살구 같은 것들이 나오는 철까지 가야 복숭아까지 나와야 이제 좀 그때는 약간의 경쟁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귤은 뭐 이렇게 한라봉이 레드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종도 있는 것 같고 오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과는 뭔가 한 가지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비슷한 과일 자체가 없죠. 사과랑 비슷한 과일 그러네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연중 저장이 가능하고 연중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귤 같으면 이제 계절성 과일이잖아요. 네네. 되게 겨울철에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뭐 가을부터 이렇게 여름 과일도 여름 사과도 있으니까 저장을 통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소비하는 품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크게 영향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사실은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일인데 아까 기후가 좀 그 기후 문제 때문에 사과값이 오른 측면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오르는 건가요? 기후 변화는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한 5년, 10년 전부터 사과 재배할 지역이 사과를 우리나라에서 못 먹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강원도에 사과 재배됩니다. 대구에 사과 재배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다큐멘터리를 다룰 때마다 항상 사과가 항상 등장하는 과일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도 그랬고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영향을 먼저 받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사과를 수입은 안 될 거고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미 기상이 안 좋았잖아요. 이미 이제 해수면 온도가 이게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2월 온도도 이미 가장 높은 2월 온도를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거는 여름철에 기상이 습도가 높아지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기상재해가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원래 사과 작황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과일 작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는 그럼 꽃이 필 때하고 이제 여름에 몇 가지 포인트, 몇 가지 중요한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때가 가장 작물이 취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상이 안 좋으면은 작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전반적으로 나쁘더라도 한참 자랄 때 잠시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같이 겹쳐 일어날 경우에는 원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날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3월 날씨. 올해도 지금 3월 날씨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오늘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봄 날씨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3월, 4월이 항상
한파가 한 번씩 찾아오게 되거든요. 네네. 이때가 이제 꽃이 폈다가 이게 왜냐하면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당겨진다고 하잖아요. 당겨지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앞전 3월 초중순에 보면은 그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옛날엔 4월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이제 이런 꽃이 피는 작물들은 재해를 입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게 지나가면은 그게 과일값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이제 따뜻하다가 꽃이 폈는데 그때 이제 썰이가 내리거나 한파가 몰아치면은 그런 영향들이 20-30%씩 쏙쏙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잦아질 거고 우리나라에서 재배에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재배 면적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상향 북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강원도에 재배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맞아. 기후가 바뀌더라도 사과는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렇죠. 상상들을 할 거잖아요. 강원도 사고 먹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사과라는 게 한 20년 정도 심어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나무를 심으면은 20년 수확을 해야 되는 작물이고 이렇게 재배지가 옮겨간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이쪽 지역에 사과를 포기할 만큼의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시 강원도에 사과가 생산되고 보니까 뭐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인 거고 실제로 사과의 거의 한 70%가 경북에서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기후가 계속 바뀌면은 지금처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빠르게 개발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과는 점점 더 귀한 과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농민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는 키위도 수입해서 먹고 오렌지도 수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 기후가 안 맞으니까 키위하고 오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자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과도 그렇게 되면 사과도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사실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나누고 굉장히 경계하죠. 현실적으로 수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제도적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과일이나 농산물이 거의 무관세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이게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제 텀을 걸어놨던 걸 갖고 이것도 거의 다 2026년, 27년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걸 막는 장치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검역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검역이요. 네, 검역. 그러니까 과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이제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 식물을 못 가지고 들어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라든가 아니면 과일 같은 건 못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못 가져 들어오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게 검역인데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검역을 통과한 게 없는 거죠. 수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역이라는 게 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검역소에서 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검역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식구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관세 걷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병균이나 세균이나 네네. 이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 장치가 만약에 검역이라는 장치가 없으면은 외국에 있는 뭐 병해충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발생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엔 천적 같은 것도 없을 테니까 생태계가 다르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황소개구리처럼 이 생태계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은 과수 화상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세균이 감염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불에 붙은 것처럼 이 펄이가 붉게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화상이군요. 그리고 이게 물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고사시켜 버립니다, 나무를. 이 병이 이제 2015년 정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병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0헥타르 정도의 과수원을 폐원을 했거든요. 이게 세균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발생을 하면은 반경 한 100m 정도 지역의 과수원들은 사과나무를 다 벤 다음에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 농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1000헥타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축구장으로 치면 한 1500개, 1600개 정도 되느냐. 축구장 1500개. 1600개. 그리고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보상을 해주는 돈만
한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2천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병이라든 충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 이렇게 주로 외래종인 건가요? 외국에서 이렇게 외래에서 들어오는. 들어오죠. 네네.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검역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수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걸 통과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병이나 충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외관상으로 안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러면은 재배지에 가서 검역관을 파견을 합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데 의향서를 제출하면은 수출하고 싶다 우리가 뭐 그럼 우리 검역관 파견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검역관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당신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잘 돼 있다. 준비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수출하는 전용 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으면은 미국 검역 기준에 맞는 사과 과수원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미국 사과 수출을 전용으로 하는 이게 농가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걸 하려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검역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사과 수출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을 지키라는 시행령을 만들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서 난 사과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렇죠. 가 되는 거네요. 결국 그 과수원에서 나는 사과만 미국 검역 기준에 맞춰서 생산을 해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검역관들이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기에 생산된 사과는 괜찮았다 이거죠. 근데 저 딴 지역에 생산된 사과가 괜찮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되는 사과가 있다 치면은 뉴질랜드든 일본이든 과수원부터 일단 특정을 해야 되고요. 이쪽에 가서 그러면 검역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사과를 저장하는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사과를 포장하는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전용 사과 수출업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그러네요. 연중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씩 걸리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올해 사과 많이 났으니까 좀 수출해볼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과를 수출하고 싶으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수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으니까 수출하겠다. 이건 농산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키위, 오렌지 뭐 이런 거 수입할 때도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그럼 몇 년 동안 걸쳐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하고 그래도 좀 예외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작물들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키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심고 전남 지역에 일부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역 기준은 꽤 오래돼 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수입되는 작물이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거죠. 사과는 현재로서는 지금 수입 경험이 없는 건가요, 그럼? 수입이 전혀 못 되고 있고요. 검역 기준을 통과를 못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 무슨 5단계까지 갔다 8단계가 있는데 5단계까지 갔다 하는 게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5단계니 3단계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정말 수입해야 될 테니까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수입처를 발굴하자 이런 노력이 있으면 빨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상시대로 간다 치면은 그래도 꽤 많은 뭐 5년이 걸치 20년을 걸치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부의 의지가 개입돼야 되고 이건 또 이제 사과라는 게 또 이게 정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일 중에서는 생산 비중이 가장 큰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도 거의 4만 농가 정도가 이걸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게 수입되는 문제는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일 하나가 수입된다는 얘기는 그럼 사과 재배하던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될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과일을 더 먹지는 않거든요. 사과든 귤이든 이제 때마다 이제 소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떤 걸 먹고 싶으냐 그것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만약에 수입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그럼 우리나라 과일 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10년, 20년을 놓고 천천히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그럼 어차피 기후이기 때문에 사과는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작물들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20년 뒤에 예를 들면 우리 뭐 조카들, 자녀들 다 과일을 또 그때 먹을 건데 그때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만약에 그런 식의 정책을 만들고 싶어도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급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농민들도 그럼 이 문제가 사과 가격이 이렇게 폭등되는 게 농민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사과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과가 한 10kg에 한 박스에 한 5만 원 선 내외에서 좋은 사과는 조금 더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은 수입이 괜찮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9만 원, 10만 원까지 가버리니까 네. 소비자들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농민들인데 사실 이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돈을 일부 농가는 더 이익을 본 농가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농가들이 더 큰 이익을 봤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게 팔리면은 이익을 보시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과가 1년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쯤 되는데 전체 이런 도매 시장에 판매되는 금액이 이걸 넘어설 거냐. 총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통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농민들이 있는 데는 전체 큰 파이로 봐서는 더 가는 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산량이 줄었는데 소비자들이 사과에 쓰는 돈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비싸지면 덜 드실 거니까 농민들이 받아갈 돈도 그렇죠. 똑같을 거다. 그리고 이런 중간에 유통이 얘기시네요. 있고 농민이 있고 하니까 총 사과 전체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봐서 네네네. 더 이익을 볼 건 없다는 거죠. 크게 네네.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뭐 어떤 농가들은 이게 기후대가 좋은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유리한 농가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단기간에 네. 수입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뭐 작황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사과값이 잡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뭐를 정부의 고민도 대책을 굉장히 클 것 만들어야 같긴 될까요?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사과 문제가 터졌는데 내년 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질 거잖아요. 네.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는 만약 원래는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내년 대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이게 짜증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길 거는 한 10년 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그랬기 때문에 뭐 사과 재배지가 북상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망고를 심자 이런 정도의 대응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정도의 대응을 했었으니까 사실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걸 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과일, 사과를 못 먹다 보니까 토마토도 좀 소비가 늘어나면 토마토 가격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 이미 일어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수입 이걸 쉽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정부도 수입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금융 문제에 걸려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는 수밖에 없고 다른 대체 과일을 좀 수입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뭐 어쩐 국민들께서 좀 이게 다양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과를 뭐 품종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후가 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기후가 변화는 이미 고정 상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고정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과원들에게 기상재해를 좀 이게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 과원, 스마트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들을 빨리 보급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농민들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수입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사실 검역이 막고 있고 이 검역은 언젠가는 열릴 거거든요. 네. 5년이 됐건 10년 후가 됐건. 그러면 이걸 대비해 가지고 사과 농사하는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조개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하나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큰 농가들은 사실 늘어나질 않고 이 작은 농가 있잖아요. 1000평 이하의 작은 농가만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자료 혹시 있나요? 자료 네. 좀 보여. 네. 이 그래프에 파란색 네네. 파란색 그 곡선을 보시면은 그 1000평 이하의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한 농가가 사과 농업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농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후 위협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 변동 같은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게 기후라든가 아니면은 수입 같은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어날 문제니까 사과하는 뭐 자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 사과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왜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농이 늘죠? 사과는? 이제 이
농업에서 이제 이거 고령화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사과를 재배했던 것은 보통 한 20년, 30년 돼가는 것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후계가 없는 경우는 과수농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죠. 나무를 뽑고. 그럼 새로 그 자리를 가지고 귀농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 새롭게 농촌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크기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오류 수입되기 때문에 뭐 3,000평, 5,000평 정도로 이렇게 약간 규모 있는 농사를 짓기는 어렵죠. 대개는 한 800평, 1,000평 정도로 이렇게 과수원을 만들거든요. 이게 부부가 노년에 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어렵네요. 예를 들면 아까 스마트 농업이나 뭐 품종 다양화, 소비 다양화하는 뭐 이런 네네. 거는 사실 투자를 좀 해야지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소규모면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개별 농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과 조합이든 여러 군데서 농협이든 정부든 어떤 이런 사과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뭐 품종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뭐 기상체에 대한 대응들 있잖아요. 방안들 네네네. 이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사실 우리나라에 사과를 수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네. 검역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근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3분의 1 정도의 재배 면적이고요. 생산량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생산성이 3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3배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지라든가 부사 있잖아요. 네, 이런 약간 큰 사과를 주로 재배하잖아요. 이게 큰 사과를 재배하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아. 이게 꽃도 따줘야 되고 네. 과일이 많이 달리면 또 따줘야 크게 달리고 하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는 또 주로 이제 그 농가들이 크고 뭡니까 농가들이 만든 기업이 사과 산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농가들이 개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농가들이 만든 기업에서 그럼 생산량을 결정하고 수출국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과 산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만든 기업에서 이 품종 개발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품종을 굉장히 다양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처럼 이제 기후대가 다르니까 그러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사과 수출 전략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남아 쪽이 이제 가장 많은 사과를 수입해 나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수출할 수 있다고. 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국내에서 먹을 것도 모자라 가지고 문제는 가격이 그게 오르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재배 지역은 계속 늘어나면은 네. 농산물의 문제는 항상 폭등과 폭락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게 생산됐으면 소비자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잖아요. 물건 오니까. 또 조금만 10% 많이 생산되고 나면 가격이 30% 40% 폭락을 하거든요. 그럼 농가들이 또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반복됩니다. 이게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농산물은 이 국내에서만 수급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요량을 딱 맞추고 있는데 기후라는 변수가 항상 개입하잖아요. 이 기후라는 변수가 점점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농업 재해보험금부터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폭락을 하려면 이걸 또 보상을 한다고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가 이런 이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농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지역이나 정부나 네. 또는 생산자 단체. 뭐 네. 예컨대 아니면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 기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거기는 농민들이 만든 기업들이죠. 농민들이 만든 기업이고 네. 그렇게 좀 규모화를 어쨌든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방법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그런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잘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농업계가 약간 닫혀 있는 생태계라 그럽니까? 네네네. 주로 우리나라 농업계는 주로 수입을 어떻게 막아서 이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거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이제 중심인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시장 개방이 한번 있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네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농가 숫자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농업은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비슷하지만 농업 기업이죠. 농가수 우리로 치면 농가수가 5만 6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지수가 180만까지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은 항상 말씀드렸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농업 정책을 바꾸기도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대개가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게 너무 많은 농가들하고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변화가 굉장히 안 일어나고 있고 이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러면 이거는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걸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요. 마무리해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 유통 단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유통업자들이 다 먹는 거 아니야? 사실 비싼 게? 그 얘기 간략하게만 의견 주세요. 사실 이게 물가가 생산량이 부족해지면은 이 유통업자들이 그때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근데 모든 품목이 다 그렇거든요. 농산물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이게 무슨 비도덕적이다 할 건 없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꾸준하게 물량을 출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유통업자들이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이걸 조정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통업자를 자꾸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건 아니다. 이거 시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원래 유통업자는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약간 투기적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또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값이 좀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할 때 좀 많이 챙겨놨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 손해 보는 걸 메꾸고 쇼크를 완화해주는 역할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도 그래서 과도하게 좀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방법을 좀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재작 소장님께서 오늘 금사과 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그런 조금 규모 있는 농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내일도 점심시간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